오늘 정치의 언어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들어봤던 녹취였습니다. 말 안 하는 것도 위선이다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 이 속에 담긴 속뜻이 무엇인지 일단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현 대표가 기자가 나가려는 걸 붙잡고 내가 뭐 써놓은 거를 줄줄줄 다 읽은 거는 아마 합의가 안 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뭐 나는 할 말은 다 하겠다라는 차원의 상관인가 싶고 저는 가족관계, 뭐 최상병 문제,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약간 위선 아닌 거예요. 자, 지난 월요일에 열렸던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더 위선이다 이런 발언이었는데, 자, 김 교수님 이 발언에 좀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다 언급을 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어떤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어떤 국민의힘 지지자들 좀 비하하는 이직 발언하시는 바람에 예. 그때 또 사과도 하시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쇄세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시고 또 변진 의원 어떤 그 테러 사건에 대해서 난리 뽕짝이라는 그런 말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일 일설화라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볼 때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아마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어떤 영수회담의 형식이나 격식을 따지다 보면 어떤 마음에 있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 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위선적이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위선적 이상으로 더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모두 발언 그 15분 동안에 공개된 발언에서 거의 뭐 10개 이상의 의제를 갖고 쭉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밀리 빗받으러 오는 빚쟁이처럼 거의 청구서를 내밀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이 볼 때 아마 이재명 대표가 평소와 달리 아마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발언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위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작심 발언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빚쟁이가 청구서를 내민 것 같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평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위선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의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준비 과정도 전혀 안 됐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모두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모두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것이 바로 정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레토릭이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뭐 김건희 여사 장모님 뭐 처남 얘기까지 다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시작하는데 마음의 벽을 두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거리감이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 레토릭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윤석열 개인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지지율이 지금 23%, 4% 하니까 전 국민 4명당 1명은 아직도 지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 국민에 대한 존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언어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되고요. 유승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속뜻은 사실 이분은 지금 심리적 야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께서는 좀 그런 시원시원한 얘기를 해서 김건희 여사의 잘못에 대해서도 더 확실하게 짚고 이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야당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존중하면서 할 얘기는 충분히 다 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심리적 야당이라는 말 참 흥미롭네요.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평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동상이몽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범죄자라 무시하던 사람이 자기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 이거 정치적 승리.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시간 끌면서 사법 리스트를 다시 한번 기다려볼 수 있는 타이밍 벌기. 이 두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한 거지. 이걸 통해서 무슨 뭐 정책 현안에 타결을 하고 민생을 다루고 이럴 의지는 양쪽에 애초에 많지 않았다. 네, 이재명 대표의 승리다. 이준석 대표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그래서 거기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네. 이번 영수회담 같은 경우는 거의 2년여 만에 처음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2시간 남짓의 어떤 대화 가운데 어떤 합의에 이를 만한 그런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영수회담은 첫 술에 배부를 일이 없는 것처럼 근데 조금은 이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대통령이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든 양쪽에 다 서로 윈윈한 그런 전 영수회담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굉장히 많이 이겼고 22대 국회에서 어차피 민주당 주도로 어떤 국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 특히 야당하고 협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를 모셔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사실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툭 터놓고 어떤 의제에 상관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또 본인이 어떻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게 어쨌든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형사 피고인으로 뭐 일주일에 한 2번씩 계속 재판을 단위로 받아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어떤 대통령을 만나서 1대1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야당 지도자로서 특히 190석 범야권의 지도자로서 어떤 이미지가 갖춰지는 그런 효과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수회담은 어쨌든 처음에 뭐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이 바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그런 회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의미로 봤을 때 양쪽의 윈윈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의 평가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회담이 아니라 회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담이란 것은 어떤 의제를 정해서 각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해가지고 합의문을 내는 이게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과정에서 정책이라든지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만나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도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누구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프로토콜이 전혀 준비된 안 된 영수회담이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전 국민한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었고 그걸 잘 활용한 건 이재명 대표였다 생각이 되고요. 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겠죠. 뭐랄까 소통한다고 하셨으니까 만나는 것 자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국가 세력이다 무슨 뭐 중범죄다 그래서 안 만났는데 이제 만나기로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예. 만나서 사진 찍는 것만 가지고도 그게 이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간의 모두 발언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대통령께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지만 그걸 15분간 듣고 있던 이 모습을 보인 거를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내일 MBS 여론조사라든지 모레 갤럽 여론조사에 그게 반영될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경청하는 모습을 보인 건가? 아니면 이것이 쇼통이었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소통이었나? 쇼통이었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성과와 합의가 없었다는 거는 이제 두 분께서 좀 동의를 해주신 부분이고 어찌됐든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야당과의 소통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 이런 방침인데 자 22대 국회 제3당이 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무조건 가겠습니다. 술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못 마시겠죠. 그분의 주량은 엄청나다고 하니까요. 자 주량은 안 되지만 술도 마시겠다라는 아주 적극성을 좀 띠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조국 대표가 만날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은 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거든요. 예. 특히 1대1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대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보다 본인이 아마 전체 범야권의 선거를 이끌었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좀 대착각이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170석 이상을 가진 1당의 대표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 개원을 하더라도 12석짜리 꼬마 정당의 대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선례에서도 대통령이 꼬마 정당, 이 미니 정당의 대표를 따로 독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국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께서 보면 이번 이재명 대표를 따로 이제 이 단독으로 영수회담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조국 대표를 별도로 만날 수 없는 게 그렇다면은 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 예의도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범야권의
어떤 지도자, 예. 어떤 범야권의 대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줬기 때문에 예. 조국 대표를 별도로 만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단히 하나 예상하는 건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아마 1당의 대표, 2당의 대표 또 뭐 조국 대표도 있고 뭐 개혁신당 대표도 있기 때문에 여야의 모든 대표들을 한번 모아서 아마 여야 대표회동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22대 국회 바라는 당부사항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22대 국회 어떤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대통령에게 또 어떤 국정에 대해서 건의할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어떤 회동은 어떤 뭐 따로 만나는 1대1 어떤 그런 회동보다는 여야 대표가 한꺼번에 만나는 그런 뭐 2차 회동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기대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과 조국 대표가 만나서 술잔을 기울일 가능성. 그 일반적인 정치 문법상으로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죠. 이제 그럴 텐데 이제 아까 이제 내일하고 모레 나온 여론조사 궁금하다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지지율이 반등이 됐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쇼통만 보여줌으로써도 지지율이 반등됐다 이랬을 때는 조국 대표를 만나는 건 또 한번 파격적인 카드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이제 조국 대표를 만나서 가족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냐, 나도 힘들다 이런 한마디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또 파격적인 쇼잉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뭐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네, 자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기자회견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국민 소통의 폭을 좀 늘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좀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세요? 절대 이번에 저는 완전 굉장히 프리하게 해야 되고요. 이번에 그 2년 만에 처음 이제 그 대국민 어떤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제에 대한 제한도 없고 그 어떤 형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제한이 없이 그렇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임기 초반에는 굉장히 도스태핑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본인의 생각을 좀 가감 없이 격의 없이 밝혀왔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일방적인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통 이미지가 누적이 되고 대통령께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지금 굉장히 고물가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가 대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료 파행이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10일 아마 2주년 취임 이후로 굉장히 분기령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좀 이 의료 파업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실이 이제 민정수석을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는 대선 공약을 본인이 약속했던 걸 또 어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국민께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하고 아마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작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감없이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한 1년 9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그전에 대국민 담화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때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꼭 어떤 메시지 좀 내놔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취임 2주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만 2년이 안 된, 집권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지금 총선을 참패하고 지금 1987년 헌법 체제하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야당이 줬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정권의 중간 심판이 있었던 총선에서는 대부분 여소야대에서 여대 야소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여소야대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5년간 여소야대에 가는 대통령 최초로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국정 운영 동력을 사실 상실했다고 보여지고 조기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국민들한테 정말 납작 엎드려서 읍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할 테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저는 상식이라 생각하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 캐릭터상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게 되면은 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변인, 캠프 대변인이 1시간 중에 59분 혼자 말씀하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2시간 넘는 영수회담에서 2시간을 갖다 혼자 말씀하시고 이재명 대표는 한 20분 정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하면 기자가 질문하고 거의 1시간 중에 59분 또 혼자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또 공고화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서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들한테 어떤 설득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은 지금 이 지지율 추락세라든지 이런 거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게 우려가 됩니다.
네, 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또 모두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정치의 언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사나 앵커가 이제 네. 소개를 해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기분 나쁘다. 네, 진짜 기분 예. 나쁘다. 정말 그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나경원 당선인이 진짜 기분 나빴던 이유 어디에 있었는지 자세히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기분 나쁜데요. 또 그 이야기부터 얘기하시니까. 사실 이제 이런 연대는 뭐 예전에 그 김장연대를 떠오르게 하는 거거든요. 뭐 굉장히 고약하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과연 누가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아주 그게 궁금해하고 궁금해서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이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편한 기색을 굉장히 가감 없이 드러낸 건데 왜 불편한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 나경원 당선인이 오랜만에 일단 국회로 예. 돌아오시는 거거든요. 사실 총선이 패배되고 난 다음에 저런 중진들이 조금 올바른 정부적 판단을 좀 해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 좀 혼선이 있는 게 당대표 역할하고 원내대표 역할이 틀리거든요.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22대 국회가 5년 내내 지금 여소야대 형국이기 때문에 특히 22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금 원구성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주당에서 보면은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는 분들도 중립을 지킬 필요 없다고 하고 17개 상임위를 다 독식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원내대표는 친윤이냐 비윤이냐 또는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누가 범야권 특히 그 일당의 민주당에 맞서서 어떤 대야 협상력을 갖추고 있느냐 누가 대야 투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108명이라는 그 소수 정예를 얼마나 잘 구심점 있게 리드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보면 굉장히 그 친윤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친윤이냐 비윤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범야권에 맞서서 가장 강력하게 최강의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당대표 같은 게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당의 체제를 바꾸고 쇄신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새롭게 이제 국민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친윤이나 영남 이미지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비윤이다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나 또는 윤상현 의원이나 예를 들어 만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좀 부밍업을 하고 새롭게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건 좋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당대표에 나오는 분이고 원내대표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한패하는 연대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이런 것들 기분 나쁘다고 할 게 아니고 저 역할 분담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역할 분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전 저거는 조금 자꾸 연대라고 해서 친윤하고 자꾸 연계가 되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 정서를 드러난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착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당선인이 저렇게까지 좀 거부를 하고 부인은 하는데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나이 연대설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요. 우리 PD님 작가님께서 지금 정치원을 잘 추리셨다 생각을 한 게 네. 정말 뛰어난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전혀 막말도 아니잖아요. 그 전혀 비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언대란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그런 딱 헤드라인을 준 거 아닙니까? 언론인에게.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레토릭을 생각하고요. 자기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한 거죠. 나는 뭐 이철규 원내대표 가능한 의원이자 아니면 뭐 윤석열 정부하고 앞으로도 뭐 손잡을 일 없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분이 나쁘다. 이 과거에 쌓였던 앙금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날리면 당했지 않습니까? 뭐 연판장 해가지고 초선의원 연판장 하고 뭐 그 당시에 뭐 김장연대도 있었고 그러면서 아주 모욕적인 방법으로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거에 대한 그 앙금이 감정적인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았나 그것이 이렇게 중의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자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이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도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선거 일정이 또 미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인데 이철규 의원 얘기가 굉장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하고 싶은 다른 분들도
정말 이철규 의원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이철규 의원이 워낙 지금 뭐 뜨거운 감자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원내대표라는 게 정말 중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다선 의원들이 서로 양보하는 이런 아름다운 미덕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민재영입위원장도 하고 공천관리위원도 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번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늦춰주면서 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첫째는 이철규 카드가 그대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명분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어쨌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후보감이 없네. 그럼 이철규 의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철규 의원의 어떤 대세론 또는 이철규 의원의 어떤 초대 원내대표에 대한 거부감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아마 이철규 의원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카드를 찾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철규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22대 이 원내 이 국회가 개원할 때 어떤 뭐 원구성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철규 카드가 계속적으로 아마 뭐 초대 원내대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의 목소리를 좀 직접 들어볼까 하는데요. 당내 일각에서 뭐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지만 이와 함께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보다는 벌을 받아야 할 분이다. 이분이 뭐 이제 악역을 자처하겠다 하는데 진짜 악역이라는 것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 선언하는 거 그게 진짜 악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마 스스로에 대한 성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 뭐 가급적이면 저는 수도권 당선자분들 중에서 다선 의원들 중에서 이 역할을 맡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철규 의원 반대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서 그동안 대통령과 집권 여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수직적 관계, 좀 더 과하게 얘기한다면은 상명하복의 관계에 가까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총선 결과를 이렇게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이 급속도로 상실될 것이고 조기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 뭐랄까 여당 의원들 사이 집단 지성이 발동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국회가 그 대통령실 출장소처럼 인식이 될 경우에는 더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라는 그 직의 특수성상 지금 여소야대 정국 아닙니까?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지금 거대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또 대통령실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원내대표가 지금 이 타이밍에 원내대표는 아주 극한 직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리는 마음도 있고 국민의힘 집단 지성에 의해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이다. 우리 다 죽어. 이런 의사가 표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철규 의원에 대한 반대 여론은 그야말로 이제 찐윤으로 분류되기 때문일 텐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오해받을 생각이 없다. 그리고 뭐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좀 있거든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원론부터 똑같았습니다. 예. 그럼 당은 당의 일을 하면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면 되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 된다는 그런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 분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단지 그냥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원내대표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수직적 당청 관계에 대한 어떤 수직적 당과 대통령실에 대한 관계에 대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당하고 대통령이 저런데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아까 출장소 얘기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도 통합민주당이 어떤 이 청와대 출장소냐는 그런 비아냥을 다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의 숙명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어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대해서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 특히 그 이번 22대 같은 경우에는 192석이 범야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92석을 가진 범야권에서는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을 찍어준 108석 거기에 따른 민의도 그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게 대통령실하고 당의 어떤 팀 플레이다. 굉장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전당대회 나갈 계획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출마 가능성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상당히 신중한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 얘기한 거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절치부심하고 있었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 10년 전부터 기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껄끄러운 적수다. 네. 대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왜 그러냐면은 별로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당직자라든지 보좌관 중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제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스트롱맨이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타이밍에서 국민의힘이 우리 중도에 온건한 국민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겠죠. 수도권 중심의 유권자들, 그다음에 청년층을 붙잡지 못하면은 지금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이제 공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그 대신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사이에 정치는 생물이라고 계속 이제 수십 번 이제 아주 수많은 이슈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 이런 그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것도 어떻게 흘러가나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네. 자, 또 당대표 출마설이 거론되는 인물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이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 심평 변호사랑 뜻밖의 좀 설전이 벌어졌거든요. 진실공방 양상으로 좀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뭐 심평 변호사가 사실은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근거는 내놓고 못 내놓고 계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좀 연기해달라고 했다는데 본인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뜬금없다는 이런 반응이니까요. 근데 저는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흔드는 세력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가 멀다고 계속적으로 SNS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하고 있고요. 예. 또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또 전당대회 출마할까 싶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본인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건강상 이유 때문에 어떤 대통령께서 뭐 어떤 얘기한 어떤 오찬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어쨌든 지난 총선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위원장을 맡아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했던 그 나름의 역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마지막 날 보면은 탈진해서 마지막 유세를 끝내지도 못할 정도였고요. 예.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만철수 의원이라 이런 분들은 다 강 건너 이렇게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 역할대로 이해를 해주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 대한 어떤 패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지는 부분으로 이해해주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당분간은.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어떤 정치적 행보가 결정될 때 그때 어떤 이게 시시비비를 좀 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모레 3일 원내대표 선출할 텐데 박찬대 의원으로 굳어지는 모양새고요. 당대표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도 솔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내 분위기 어떤지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원들이나 일부 의원들께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러나 출마 여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결정하실 문제라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연임했으면 좋겠다, 연임하면 안 된다 의견들을 좀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위원장님,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당대표 연임 이 정도로 좀 거의 굳어진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직 뭐 굳어진다고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어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적표 A+를 받았는데 더 좋은 성적을 더 받을 수 있겠냐? 이 이상 뭐 더 할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그러면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얘기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목표는 이제 대권이고 정권
정권 교체를 통한 대권을 잡는 것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당대표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거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재판이 사실 살인적인 일정이거든요. 웬만한 분 같으면은 이 재판 일정을 소화하고 총선을 지휘한다? 이것은 이렇게 일을 하다가는 보통 이제 뭐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걸로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에 또 집중을 앞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대권 행보에 좋을 것인지 무죄 판결을 받아야지 그게 가장 큰 산 아닙니까?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건지 아니면 대권을 해서 이제 당권을 잡고 다시 한번 이 당을 추스려서 이거를 통솔하는 게 나을지 그거에 대한 정무적 판단 지금 하고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제가 뭐 알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정치적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네, 교수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지난번에 보면 19대, 20대, 21대 총선 때는요 친문이 주류였거든요. 근데 이번 22대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어떤 친명계가 이제는 민주당의 주류가 된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당화가 거의 이제 뭐 굳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 대표 이렇게 연임을 하는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대 민주당의 대표 중에서 이제 최강 대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 같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그 97년도나 2000년도에 어떤 집권당의 대표로 나와서 떨어지고 다시 대선에 도전한 경우가 2000년대 이회창 모델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 대표를 맡아서 어떤 당내 기반을 계속적으로 공고하면서 어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2000년도에 어떤 이회창 모델처럼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그 당대표를 맡아서 나가지 않을까.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총선에 대한 부분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그런 정치적 책임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당내에서 아마 연임이나 추대론이 나오면 그 부분을 그대로 예.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수용하는 형태로 해서 아마 당대표직을 수용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양당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정치의 언어 살펴보겠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같이 못 간다. 네. 자, 왜 같이 못 가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특검법을 특별법을 포함해서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한 마무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국민들에게 면모를 들 수 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초에는 뭐 여야 원내대표를 다 함께 하자고 오래전에 이제 얘기가 됐었어요. 총선 전부터. 5월 2일 그 본회의가 열려서 최상병 특검법하고 전사기 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뜻은 전달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꼭 최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아주 은연중에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이제 은연중에 비판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우리 당원들이 사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뭐 중립이라는 명목 하에 심판처럼 이렇게 중립을 지키고 그러면서 욕 안 먹고 그러면 해외 여행이나 다니고 이런 직으로 알고 있는 당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해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당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번 총선 결과를 봤을 때 대통령의 힘을 상당 부분 많이 빼고 아까 여소야대를 유지했다는 게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인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그걸 입법부로 넘겨서 입법부가 좀 더 강력하게 견제해 주길 바라는 게 이제 총선에 드러난 민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이 국회의장이 그 국민의 대의기관이 입법기관 자존심을 가지고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그 기능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담겨 있는 거다. 그렇죠. 예. 예. 지금 해외여행 예. 갈 타이밍이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그러니까 쟁점 법안은 다음 국회로 넘기고 이번에는 좀 합의된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 이런 거죠. 그게 굉장히 좀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강행 처리를 하거나 뭐 특검법안 여러 가지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재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에서 마치 밀어내기 하듯이 털어내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아주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있고 그게 특히
이게 여야 간에 합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좀 여야 간에서 조금 순조롭게 처리해주면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민생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채무 상병에 대한 특검법이라든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런 것들은 어차피 21대 국회에 가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어떤 독소 조항을 빼고 그런 부분들이 여야 간에 조금 논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아마 이번 21대 국회를 끝내면서 굉장히 조금 성과를 내야 되겠다, 아니면 좀 보여주시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은 조금 국민의힘 얘기 때처럼 약간 좀 민생 관련된 법안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 그 홍익표 원내대표의 그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이 박지원 당선인 오늘 아침에 한 그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비속어까지 좀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박지원 의원께서는 박지원 당선인께서는 뭐 방송이 시작되는 줄 몰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정치 구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김어준 뉴스공감에 출연한 거를 봤는데요. 정말 너무 능수능란하게 인터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고요. 당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이렇게 했다. 일부러 했다. 저는 의도한 거였다. 예, 의도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박지원 당선인께서도 뭐 국회의장에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당원들의 뜻은 거의 뭐 추미애 대표로 몰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민주당 대표를 지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고, 그다음에 하는 선거마다 뭐 총선 지선 다 이기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 멸문제를 당할 때 아무도 이제 법무부 장관 안 하려고 할 때 나서가지고 열심히 싸워줬기 때문에 그 당원들 인기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죄송하지만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고 말씀 좀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먼저 좀 보내드렸는데요. 여야가 잠시 뒤인 오후 3시 10분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 또 이양수 수석이 이 발표를 함께 이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영수회담에서도 사실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결과가 좀 없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합의사항, 여야의 합의사항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잠시 뒤에 저희 YTN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마무리 계속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원들의 국회의장의 이제 생각이 있으시니까 당원들의 뜻에 맞게끔 한번 어필을 한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필을 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의 원내 수석부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두고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좀 과도한 권한을 가짐으로 인해서 통상적인 입법 내하고 안 맞는 그 법안 내용 중에 독소조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자, 오늘은 과연 협의를 할 수 있을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어떤 여야 간에 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아마 제가 볼 때 다른 특검법은 22대 국회 넘어가더라도 아마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아마 처리하는 걸로 해서 아마 본회의 일정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특별위원회의 어떤 영장 청구권을 주는 부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약간의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그런 조금 우려가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 159명의 무고한 우리 젊은 희생들이 많이 희생이 되고, 또 어떤 국정조사도 국회에서 이루어졌지만 어쨌든 우리 그 유가족들의 어떤 한이나 응어리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또 여야 간에 조금 합의로 처리가 되면 아마 이번 21대 국회가 나름대로 유정의 미를 거두면서 끝내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그 합의사항 발표에 대해서 잠시 뒤에 또 생중계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의 언어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